전세가 많이 없어지고 이제 월세 시대가 도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를 이제 내는 게 당연한 시대가 왔는데, 월세 계약을 할 때는 오히려 조금 방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전세는 보증금이 엄청 큰데 월세는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래서 월세 계약할 때 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의외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 14년 차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월세 계약 체결하실 때 반드시 미리 아셔야 되는 것들을 핵심만 정리해서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월세 지급 방식인데요. 이제 월세가 선납일 수도 있고 후납일 수도 있어요. 임대인분들은 제가 뭐 댓글 막 다시는데 후납이 어딨냐, 다 선납이다 하시는데 후납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건 정하기 나름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월세 선납과 후납이 언제 문제가 되냐면요. 만약에 6월 달에 한 달치를 이제 월세를 선납을 했어요. 선납을 했는데 6월 중순에 나가는 거예요, 이제. 나가면. 나가게 됐을 그렇죠. 때. 임차인은 다 냈잖아요, 이미. 6월 15일 나가는데 15일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임대인이 잘 안 주는 거예요, 이걸. 월세가 만약 200만 원 치면 100만 원 받으려고 500만 원 변호사 선임할 수는 없잖아요. 거꾸로 후납인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이 곤란해집니다. 일단 나가는 거죠, 이제. 후납 아니냐. 일단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연락 두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한 달치 월세를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럼 후납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좀 특약을 적어 두는 것이 좋아요. 네, 어떤 특약을 쓰면 좋을까요? 임대차 계약 도중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월세는 1할 계산해서 정산한다. 이렇게 딱 특약에 적어 두세요. 그러면 분쟁의 소지가 확 줄어들고요. 웬만하면 다 줍니다. 그렇죠. 특약의 효력이라는 게, 사실 특약도 사실 안 지키면 또 결국은 소송이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써두는 것과 써두지 않는 건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내 손으로 썼으니까. 그리고 그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VAT. 부가세 그렇죠. 이거 포함됐는지 포함되지 않았는지, 그냥 월세 얼마 이렇게만 써져 있으면 집주인은 부가세 포함 안 한 거다, 세입자는 나 부가세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계약했는데, 이렇게 다투시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거기서 꼼수 많이 써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뭐 법인이라든지 임대인이 뭐 개인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뭐 주거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좀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부가세까지 계약을 해서 이제 세금 처리를 하면 부가세 환급받게 돼 있어요. 이익이죠. 월세도 이제 따박따박 이제 비용 처리도 하면서 일단 숨기는 거죠. 월세 100만 원이다 라고 하는데 나중에 계약서 쓸 때 보면 부가세 별도. 사실 사업 안 하는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부가세를 별도로 내는지. 우리 네. 식당 가더라도 부가세 내진 않잖아요. 외국 가면 뭐 별도 내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 뭐 신혼부부라든지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 더더욱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 냅니다. 뭐 10% 다 부가세 별도로 내요. 뭐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더 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계약하기 전에 임대인이 뭐 법인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뭐 이게 오피스텔인지 이런 걸 따져서 혹시 부가세가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부가세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물어보고 이제 금액도 좀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 그리고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할 때 상가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5% 이상은 인상하지 못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보니 예.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제일 많이 건드리는 게 관리비더라고요. 그게 세 번째 쟁점이죠. 네. 관리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리비가 전혀 필요 없어. 관리하는 아저씨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청소도 막 임차인들이 다 나와서 청소 직접 해요. 그럼 관리할 게 뭐 있어요. 근데 관리비가 뭐 20만 원이다. 이게 뭐 어디다 쓰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이제 꼼수로 이제 월세보다 더 받기 위해서 20만 책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올리는 것도 한도가 없잖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가 크게 상승했다. 뉴스에 보면 늘 안 좋은 기사밖에 없어요. 뭐 물가가 상승했다, 공사비, 자재비가 올랐다, 뭐 그 말밖에 없잖아요. 그걸 딱 가지고 와서 시세가 크게 올랐으니, 물가 크게 상승했으니 관리비를 10만 더 내야겠다. 그러면 이제 5% 이상 이제 초과해서 받는 그게 생기는 거죠. 이런 꼼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관리비 같은 경우는 이제 내역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특약도 기재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는 5% 이내에서 인상하기로 한다. 이렇게만 기재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 물가 상승 등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만 관리비를 상승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기재해 두세요. 그러면 함부로 못 올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법령들이 다 개정이 돼서 깜깜이 관리비가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집주인에게 이 관리비 내역의 구체적인 내역과 그 영수증을 다 확인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고요, 임차인 예,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제대로 확인해 주지 않으면 어쩌면 지금까지 냈던 그 관리비도 부당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도 가능하다라고 그렇죠. 보는 판례들도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이걸 함부로 뭐 관리비는 내가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 이제 로펌 내용인데요. 예? 저희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잖아요. 네. 임대인도 알아요. 우리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지. 근데 관리비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올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관리비 내역서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어, 우리한테. 그래서 그제서야 관리비를 달라고 해서 저도 미리 달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약하실 때. 근데 저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뭐, 그러려니 하면서. 근데 인상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스위치가 켜진 거죠. 관리비 내역을 좀 달라. 안 주는 거예요. 뭐, 관리비 내역이 없다. 그런 거 없다, 여기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못 올린다. 이러면서 제가 요걸로 이제 다퉜죠. 다투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러면 관리비는 소폭 인상하는 걸로 하되 뭐 몇 년간 동결하기로 한다. 그렇게 이제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저한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래서 그렇게 좀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모르던 사실을 많이 알거든요. 제가 다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냥 넘어갔으면 더 우리가 더 비용 많이 내지 않았겠습니까? 네, 잘하셨네요. 월세집 들어가고 나올 때도 다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체크해 주세요. 이제 들어갈 때, 내 집 넣기 전에, 그리고 내가 만약에 퇴거할 때,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나갈 때, 다 빼고 나서, 다 사진과 영상을 꼼꼼히 찍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내가 만약에 영상을 들어갈 때 안 찍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가고 나서 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전에 있던 임차인이 발생한 건지, 내가 들어가면서 이사하다가 부서뜨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임대인이 이제, 너가 이사하면서 한 거 아니냐? 라고 되면 쟁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짐을 넣기 전에, 기존 임차인이 빼고 나서 내가 들어가기 전에 꼼꼼하게 찍어두고 그 전에 이제 하자가 발생이 됐다면 보수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임대인이 다 해주는 거고, 내가 나갔을 때 찍어두지 않았다면 거꾸로 새로운 임차인 들어와서 이사하면서 부숴놓고 이제 기존 임차인 때문에 원래부터 있었다 이렇게 보통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나한테 역사 자꾸 붙잡고 늘어지면 이제 내가 돈을 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특히나 월세집 같은 경우에는 빌트인으로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뭐 옵션 세탁기, 전자제품들이 있는 경우에는 좀 오래된 집들은 이미 고장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식기세척기 같은 거는 1인 가구 경우에는 안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거 그냥 안 쓸게요 하고 놔두는데 나중에 나갈 때 보면 이거 고장났네요 하고 이거 임차인 보고 부담해라 라고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고장나 있었다. 그런데 안 쓰기로 한다. 뭐 이런 내용을 확인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좀 약간 번외 이야기인데요. 인테리어 할 때마다 항상 방문해서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사진도 다 찍고 영상도 맞아요. 찍고. 네. 만약에 인테리어를 하다가 스케줄대로 시공이 다 완공이 돼야 되는데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최종 종기까지 인테리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매일 가서 촬영하고 꼼꼼히 하고 이거 왜 안 됐냐라는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거의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고 제가 물론 장염을 안기는 했어요. 그 과정에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너무 약간 노이로제 걸리듯이 계속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인테리어는 깔끔하게 됐잖아요. 문제 없이 하려면 그 정도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최소한의 들어갈 때와 나올 때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이 건물이 부서졌다거나 뭐 누수가 생겼다거나 이런 분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체의 잘못이 아니라 원래 건물 자체의 문제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사진이나 동영상 많이 남겨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약할 때 살펴봐야 되는 기본 사항도 하나 정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요. 집주인을 반드시 진짜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직접 만나서 계약을 하라는 겁니다. 최근 발생하는 월세 신용사기 보면요. 직접 주인 안 만나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리인이 나온다든지 본인이 바빠서 못 왔다. 본인이 오려고 했는데 못 왔는데 도장 다 받아놨으니 찍고 가라 라고 하면서 이제 계약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조된 서류였다든지 아니면 도장이야 뭐 언제든지 팔 수 있잖아요. 신분증도 위조를 하고 뭐 가족관계 증명서도 막 위조하면서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위조한 경우가 많다. 집주인도 처음 보는데 뭐 대리인을 또 보고 계약을 하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대리인이 나온다, 본인이 안 나온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걸 위험을 계속 감수하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 감수를 합니까? 굳이? 이런 계약은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은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능성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럼 대리인 안 만나면 되는 거죠. 본인의 직접 계좌에 넣으면 되는 거죠. 반드시 집주인을 진짜 확인을 하시고 집주인 계좌로 입금을 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본 것 중에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삼행시 통장이라고 아세요? 네. 삼행시 통장. 네. 네. 만약에 김지윤이라고 하면 그럼 김지윤이 소유자 등기부로 돼 있어요. 그럼 김지윤 넣으면 당연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소유자 이름이랑 계좌 같네? 김지윤 넣었는데 알고 보니까 김 씨의 지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윤리적인 모임 줄여서 뭐 비법인 사단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줄임말인 김지윤으로 사업자 통장을 내면 김지윤 통장이 나오는 거죠.
저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그래서- 정말 그 머리로 이제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 갔을 겁니다. 이게 번호만 받으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통장 사본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아, 그 통장 사본에 보면 전체 이름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죠, 꿀팁이네. 그래서 그냥 문자로 김지윤 뭐 무슨 은행 땡땡땡땡 이것만 확인하실 게 아니라 통장 사본을 달라고 해서 사본 본 그걸 확인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장기 수선 충당금 이거 어떻게 정산하느냐 문제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다투는 경우도 꽤 생기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나 오피스텔 관리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앞에는 아파트나 제대로 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고지서를 주잖아요. 거기에 보면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매달 월 몇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기 수선 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내야 되는 거거든요. 집주인이 내는데 임차인들이 임차기간 들어와서 살면서 관리비를 받다 보면 임차인이 일단 내게 돼 있어요, 실무상.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나갈 때는 그 장기 수선 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 뭐 수선할 수 필요한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공용 공간 수리비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두는 돈이거든요. 네. 집주인이 내야 되는데 임차인하고 상관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말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임대인, 임차인 둘 다 모르거나 아니면 임차인만 모르거나 그럼 임대인이 말 안 하고 굳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살았던 기간 동안 냈던 장기수선 충당금 내역을 뽑아서 이만큼은 임대인한테 돌려달라 그래서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또 중요한 거는 등기부 등본 반드시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인터넷 등기소 가면 뭐 몇백 원 하면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 몇백 원이 내 수천만 수억 원은 지킬 수 있어요. 등기부에서 반드시 또 본인을 확인하는 것과 또 연관이 되고요. 소유자를 만났을 때 그 소유자의 신분증의 내용과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의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에 뭐 근저당권 혹은 또 가압류라든지 아니면 또 신탁자로 뭐 소유가 돼 있다든지 등기부도 뭐 위조를 많이 해요. 등기부가 총 5쪽인데 3쪽을 하는 거죠. 일구에서 저당권을 이제 빼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소유자 이름도 바꿔서 원래는 김지윤인데 뭐 김미자로 해서 김미자의 통장으로 돈을 받는 이런 사기를 많이 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접 이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간이잖아요. 예. 연말정산 하다 보면 월세 부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마지막 이제 유의할 점인데요. 월세 사시는 분들은 이제 혜택을 챙기셔야죠.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 요건이 뭐냐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집이어야 하고요. 기존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여야 하고요. 세대 원들 포함해서 다 무주택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은 분들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돈 좀 내셔야죠. 돈이 좀 없으신 분들 중에서 기준이 되는 거고 가구의 총 급여가 네. 8천만 원 이하면 연 이제 1,000만 원까지 이제 세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챙기셔야죠. 예, 쏠쏠한 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 월세 임차인이 계약하실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부동산 알짜 법률 정보 준비해서 영상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